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기업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아주 흥미로운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아제닉스. 아제닉스 SE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티커 심볼은 ARGX입니다. 네, 아제닉스. 최근 몇 년간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 중 하나죠. 맞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817.32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이 숫자는 단순한 가격표 이상이죠. 오늘 저희는 이 아제닉스라는 기업이 가진 혁신 기술, 또 그 성장 동력,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어떨지 저희가 확보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제닉스의 핵심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아제닉스,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그 정체성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제닉스는 스스로를 글로벌 면역학 전문 기업이라고 정의합니다. 아주 뚜렷한 목표가 있는데요. 목표요? 네, 바로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 이게 이 회사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체 기반의 치료제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죠. 항체 기반 치료제. 요즘 많이 듣는 말이긴 한데 아제닉스만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다른 회사들도 항체 치료제 많이 개발하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제닉스의 진짜 경쟁력은 바로 어떻게 항체를 만드느냐에 있습니다. 이들만의 독자적인 항체 발굴 기술 플랫폼이 핵심인데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요. 네, 심플 엔티바디, 그리고 FC 엔지니어링, 마지막으로 인엔즈 SC 기술. 이 세 가지가 삼박자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좀 어려운데요. 하나씩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그 첫 번째, 심플 엔티바디. 심플, 간단하다는 뜻인가요? 이름은 심플인데 기술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건 라마라는 동물 아시죠? 남미에 사는. 아, 네. 그 알파카랑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요. 맞습니다. 그 라마에서 유래한 항체를 활용하는 기술이에요. 라마 항체는 우리 인간 항체랑 구조가 비슷하면서도 크기가 작고 아주 독특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덕분에 기존의 항체 기술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 표적에 아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라마 항체의 독특한 구조를 이용해서 기존 방식으로는 만들기 어려웠던 새로운 항체 약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또 연구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남들이 못 찾는 타겟을 공략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셈이죠. 흥미롭네요. 라마 덕분에 신약 개발이 빨라진다니? 그럼 두 번째, FC 엔지니어링은 뭔가요? FC, 뭔가 약자 같은데요. 네, FC는 항체의 한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이 FC 엔지니어링 기술은 항체 약물이 우리 몸속에서 너무 빨리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약효를 유지하도록 그 FC 부분을 약간 튜닝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효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거죠. 아하, 약을 더 오래 효과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 그럼 마지막 이헨세스 SC는요? 이것도 뭔가 기술 이름 같은데. 네, 이건 미국 할로자임이라는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확보한 기술인데요. 원래 많은 항체 치료제는 병원에 가서 정맥 주사 IV로 맞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 이헨세스 SC 기질을 적용하면 많은 양의 약물을 피부 아래, 즉 피하 SC로 주사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가 집에서 직접 주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편리하겠네요. 병원에 매번 가지 않아도 된다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그렇죠. 치료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술, 그러니까 새로운 타겟을 찾는 심플 엔티바디, 약효를 늘리는 FC 엔지니어링, 그리고 투약 편의성을 높이는 이엔세스 SC, 이 기술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아제닉스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항체 회사가 아니라 항체 분야의 문제 해결사 같은 느낌이죠. 네, 기술 설명을 들으니 아제닉스의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기술들을 가지고 왜 하필 희귀 자가 면역 질환에 집중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전신 중증 구무력증이나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CIDP 같은 병들 말이죠. 이름도 어렵고 환자 수도 상대적으로 적을 텐데요. 더 큰 시장, 예를 들면 암이나 흔한 만성질환 쪽을 노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바로 아제닉스의 전략적인 선택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희귀 질환은 시장 규모가 작고 또 개발 난이도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빅파마, 즉 거대 제약사들은 이런 시장에 섣불리 뛰어들기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크고 확실한 시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투자 대비 수익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아제닉스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든 겁니다. 대형사들이 주목하지 않는 틈새 시장, 그러면서도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 수요, 언맷 니즈가 아주 높은 영역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죠. 아, 남들이 잘 안 하는 어려운 분야를 먼저 장악해서 그 분야에서는 확실한 1등이 되겠다. 네, 일종의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쟁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거기서 얻은 성공을 바탕으로 점차 영역을 넓혀가겠다는 계산인 거죠. 위험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성공했을 경우엔 그 파급력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좁지만 깊게 파고드는 전략. 그래서 탄생한 핵심 결과물이 바로 아제닉스를 지금의 위치로 끌어올린 약 비브가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비브가르트. 성분명으로는 F가티기모드라고 하는데요. 이 약의 등장이 아제닉스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F가 특이 모드. 이름이 좀 어렵네요. 어쨌든 이 비브가르트가 그렇게 획기적인가요?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약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비브가르트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자기 자신을 외부 침입자로 오인해서 공격하는 경이잖아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나쁜 자가 항체, 특히 IgG라는 타입의 항체입니다. 네, 내 몸을 공격하는 항체. 비브가르트는 바로 이 병을 일으키는 주범인 IgG 항체의 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몸에는 신생아 FC 수용체, 줄여서 FcRN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있어요. 이게 약간 IgG 항체의 재활용 센터 직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재활용 센터 직원요? 네, 보통 항체는 수명이 닿으면 분해가 되어야 하는데 이 FcRN이 IgG 항체를 딱 붙잡아서 세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한 다음에 다시 혈액 속으로 내보내줍니다. 일종의 재활용 과정이죠. 덕분에 IgG 항체는 다른 항체들보다 훨씬 오래 우리 몸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나쁜 자가 항체도 오랫동안 안 없어지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군요. 그렇죠. 비브가르트는 바로 이 FcRN 수용체에 결합해서 그 기능을 차단합니다. FcRN이 제 역할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면 IgG 항체들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원래대로라면 분해되었어야 할 경로를 따라 더 많이 분해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액 속에 나쁜 IgG 항체 농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는 겁니다. 와, 정말 기발한데요. 염증 자체를 누르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인 자가 항체를 직접 줄인다. 아주 근본적인 접근이네요. 맞습니다. 기존의 많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들이 면역 반응 자체를 광범위하게 억제해서 부작용 우려가 있었던 반면 비브가르트는 IgG 항체만 선택적으로 줄이는 훨씬 타겟화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FcRN 억제제, 라는 실용원 계열의 약물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 왜 그렇게 혁신적이라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이런 방식 덕분인지 비브가르트의 상업적 성공 스토리는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던데요. 네, 그야말로 초대박이죠. 출시 이후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순매출액만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조 원에 육박합니다. 와, 22억 달러. 단일 품목으로요? 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5년 상반기, 그러니까 2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을 보면 31억 2,500만 달러를 넘었어요. 이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88%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88% 성장. 정말 폭발적이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약효가 좋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약효가 뛰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아제닉스의 상업화 전략도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허가를 받고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고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이안제제 SC 기술을 활용한 피하주사 SC 제형,
비브가르트 하이트롤로를 출시한 겁니다. 아, 그 집에서 자가 주사가 가능한 제형 말씀이시죠? 네, 기존의 정맥주사 IV 제형은 1시간 정도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 피하 주사 제형은 환자가 집에서 단 몇 분 만에 스스로 주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편의성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는 시간, 비용, 번거로움이 확 줄어드니까요. 맞습니다. 이 피하 주사 제형 출시 이후로 비브가르트의 시장 점유율 확대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단순히 편의성 개선을 넘어 치료 접근성 자체를 혁신적으로 높인 거죠. 이게 매출 성장으로 직접 이어진 겁니다. 비브가르트를 두고 파이프라인 속의 파이프라인 이는 프로덕트라고 부른다면서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그 표현이 비브가르트의 잠재력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보통 신약 하나는 특정 질환, 즉 하나의 적응증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잖아요. 그런데 비브가르트는 그 기반 기술인 FcRn 억제 기전 자체가 특정 질환이 아니라 IgG 항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자가 면역 질환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승인받은 전신 중증 근무력증이나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 CIDP 말고도 다른 여러 자가 면역 질환화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제닉스는 현재 비브가르트를 가지고 무려 15개 이상의 다른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혈액 검사로는 항체가 잘 검출되지 않는 혈청 음성 중증 근무력증, 눈 근육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안구 중증 근무력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함께 눈이 돌출되는 갑상선 안병증, 면역 체계가 혈소판을 파괴해서 출혈 위험을 높이는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ITP, 침샘이나 눈물샘 등을 공격해서 입마름, 안구 건조를 유발하는 쇼그렌 증후군 등등 정말 다양합니다. 와, 15개 이상이요? 정말 엄청나네요. 그게 다 성공한다면 비브가르트 하나가 마치 15개의 신약처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속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의 제품이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면서 회사의 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이 아제닉스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15개의 임상을 다 성공시키는 게 좀 무리한 목표 아닐까요? 하나 실패할 때마다 회사에 미치는 충격도 클 텐데요. 물론 15개를 모두 성공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는 항상 실패 위험이 따르니까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 자체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개만 성공하더라도 비브가르트의 시장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분석가들은 혈청음성 중증 근무력증이나 안구 중증 근무력증 시장까지만 확대되어도 비브가르트로 치료 가능한 전체 환자 수가 현재 추정되는 17,000명 수준에서 최대 6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7,000명에서 6만 명, 거의 3배 이상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만큼 추가적인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확장 전략의 성공 여부가 아제닉스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영역이죠. 네, 비브가르트 이야기만으로도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하나 이야기 이렇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하지만 아제닉스가 비브가르트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겠죠. 넥스트 비브가르트를 위한 준비도 하고 있을 텐데요. 후속 파이프라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맞습니다. 아제닉스는 비브가르트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요 후속 파이프라인 후보 물질들이 몇 개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죠? 우선 엠파시프루바트, 개발명으로는 ARGX117이라고 불리는 후보 물질이 있습니다. 엠파시프로바트, ARGX117. 이건 어떤 약인가요? 이 약은 비브가르트와는 또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 반응, 특히 염증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엠파시프로바트는 이 보체 시스템의 여러 단백질 중 C2라는 특정 단백질을 억제하는 기전입니다. 보체 C2 억제제. 그럼 어떤 질환을 목표로 하나요? 주로 신경계 자가면역 질환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초점 운동신경병증, MMN이나 비브가르트의 적응증이기도 한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CIDP 등이 있습니다. 아, CIDP는 비브가르트랑 겹치네요. 네,
CIDP 환자 중에서도 기존 치료법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다른 치료 옵션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엠파시 프로바트 개발에서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현재 이들 질환의 표준 치료법 중 하나가 고용량의 면역 글로불린을 정맥 주사, IVIG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제닉스는 임상시험에서 엠파시 프로바트의 효과를 이 IVIG와 직접 비교하고 있습니다. 와, 표준 치료법과 직접 비교요? 보통은 위약 플래시보랑 비교하지 않나요? 그렇죠. 위약 비교는 기본적인 허가 요건이지만 기존 표준 치료법과 직접 비교해서 우리가 더 낫다 또는 최소한 동등 이상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시도는 훨씬 더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존 약보다 조금 더 나은 소위 계열내 최고, 베스트 인 클래스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기존 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열내 최초, 퍼스트 인 클래스 약물이 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정말 대담한 전략이네요. 만약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이 엄청나겠는데요. 맞습니다. 만약 엠파시 프로바트가 IVIG 대비 우월하거나 최소한 비열등하면서 부작용 프로파일이 더 좋다면 해당 질환 치료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임상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아제닉스의 야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네, 엠파시 프로바트 ARG X117 꼭 기억해둬야 할 이름 같습니다. 또 다른 후보 물질은 없나요? 또 다른 후보 물질로는 ARG-X119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좀 더 초기 개발 단계에 있는 물질인데요. ARG X119요? 네. 이건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지점, 즉 신경근육 접합부에서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 특이적 키나제, 머스크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제입니다. 머스크 활성제. 이건 또 어떤 질환을 위한 건가요? 주로 선천적으로 근육 약화 증상을 보이는 희귀 유전 질환인 선천성 근무력 증후군, CMS 같은 신경근육 질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서 갈 길이 멀지만 비부가르트, FcRN 억제, 나 엠파시 프로바트, C2 억제와는 완전히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제닉스가 얼마나 다양한 접근법으로 면역 및 신경질환을 공략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브가르트의 확장 가능성도 엄청난데 엠파시 프로바트나 ARG-X119 같은 완전히 새로운 기전의 약물까지 준비하고 있다니 정말 파이프라인이 탄탄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아제닉스는 아주 구체적이고 야심찬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비전 2030인데요. 비전 2030. 어떤 내용인가요? 2030년까지 총 10개의 서로 다른 질환이나 환자 그룹에 대한 치료 적응증을 허가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최소 5만 명의 환자에게 아제닉스의 치료제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세웠습니다. 10개의 허가 적응증에 5만 명 환자 치료. 와, 정말 구체적인 목표네요. 네, 이건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는 수준을 넘어선 거죠. 비브가르트의 추가 적응증 확장과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을 통해 달성 가능한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목표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제닉스가 가진 혁신 역량과 실행 능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전 2030. 아제닉스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 바로 돈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모든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재정이 불안하면 한계가 있을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제닉스의 재무 상태는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비브가르트의 성공이 있죠. 비브가르트가 돈을 잘 벌어주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아제닉스는 이미 2024년 4분기에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상태를 벗어나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죠. 시장에서는 2025년부터는 아제닉스가 지속가능한 수익성을 확보하는 단계, 즉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써 흑자 전환에 성공했군요. 그럼 현금 보유 상황은 어떤가요? 신약 개발이나 마케팅에 계속 돈이 들어갈 텐데요. 그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아제닉스가 보유한 순현금, 그러니까 빚을 제외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무려 44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4조 7천억 원 정도 될까요? 34억 달러 현금. 와, 정말 엄청난 액수네요. 그렇죠. 이 막대한 현금 보유고는 아제닉스에게 엄청난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비브가르트의 추가 적용증 확대를 위한 대규모 임상시험들, 또 엠파시 프로바트 같은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R&D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R&D 투자 걱정은 없겠네요. 네,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라이센스 계약이나 심지어 유망한 기술을 가진 다른 작은 바이오텍 기업을 인수합병, M&A 하는데도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미래 성장을 위한 실탄이 아주 두둑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무적인 안정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탄탄한 재무 상태까지 갖췄다니 정말 매력적인 회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현재 주가 8,117.32달러. 이 가격은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주가는 비브가르트가 이미 보여준 성공, 그리고 앞으로의 파이프라인 가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일부 분석가들은 비브가르트 하나만으로도 연간 최대 매출 픽 세일즈가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 이상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단 말이죠. 이건 지금 매출의 거의 4, 5배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인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도 추가 상승 여력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 지점이 바로 현재 아제닉스 주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핵심입니다. 110억 달러라는 수치는 분명 매우 공격적인 전망치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비브가르트의 15개 이상의 잠재적 적응증 확정 시도 중에서 상당수가 성공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모든 임상이 다 성공해야 가능한 수치 아닐까요? 꼭 전부는 알지라도 시장 규모가 큰 주요 적응증들, 예를 들어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ITP나 만성염증성 탈수처성 다발신경병증, CIDP 같은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높은 점유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된 혈청 음성, 중증 구무력증이나 안구 중증 구무력증 같은 아직 미충족 수요가 높은 틈새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공략했을 때 비로소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바라볼 수 있겠죠. 결국은 비브가르트의 확장성이 얼마나 현실화되느냐에 달린 문제군요. 맞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공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만약 아지닉스가 기대 이상으로 적응증 확장에 성공한다면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즉 업사이드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임상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된다면 주가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잠재적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사이의 간극, 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투자자들의 핵심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결국 아제닉스 투자는 비브가르트의 미래 확장성을 베팅하는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동전의 다른 면, 즉 위험 요인 리스크 팩터들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장밋빛 전망이 있다 해도 위험 없는 투자는 없으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경쟁 환경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FC란 억제제라는 시장이 이렇게 매력적이라는 것이 증명되면서 경쟁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미 여러 경쟁 약물들이 등장했거나 개발 중입니다. 어떤 경쟁자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벨기에의 U10이라는 제약회사가 개발한 리스티고, 성분명 로자놀릭시주맙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도 앱시란을 억제하는 기전이고 이미 전신중증 구무력증, GMG 치료제로 승인받아 비브가르트와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직접적인 경쟁자가 있군요. 네.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경쟁자로는 미국의 이뮤노반트라는 회사가 개발 중인 바토클리맙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도 앱시란 억제제인데 현재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고 그 결과 발표에 따라 시장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존슨앤존슨, J&J나 다른 여러 제약사들도 앱시란 억제제 개발 경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고 있네요. 이런 경쟁 심화는 아제닉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경쟁 약물이 등장하면 약가이나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나 보험사들이 더 저렴한 약을 선호하게 되니까요. 또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제닉스가 최초 퍼스트 무버로서의 이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후발주자들의 거센 도전을 계속해서 방어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 거죠. 네,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지키는 게 쉽지만은 않겠군요. 경쟁 외에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신약 개발 자체의 불확실성도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본질적이고 큰 위험일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과정 자체가 워낙 성공 확률이 낮고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제닉스가 현재 진행 중인 그 수많은 임상시험들, 비브가르트의 15개 이상 적응증 확장 시도나 엠파시 프루바트, ARGX119 같은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이 과연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네, 임상시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설령 임상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고 해도 각 나라의 규제 당국, 예를 들어 미국의 FDA나 유럽의 EMA 같은 기관의 허가 심사라는 또 다른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합니다. 실제로 아제닉스도 최근에 임상 개발 중단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장 질환의 일종인 막양신장염, 멤브라너스 네프로파티 MN이라는 병에 대해서 비브가르트 F가티 기모드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임상시험 결과가 목표했던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서 결국 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런 임상 실패는 해당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즉시 0으로 만들어버릴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신약 개발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따라서 아제닉스에 투자할 때는 이런 임상 및 규제 관련 위험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시도가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실패했을 때의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죠. 네, 경쟁 심화와 임상 개발의 불확실성, 확실히 가볍게 볼 수 없는 위험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제닉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 요인들이 존재하겠죠. 위험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긍정적인 측면들은 무엇일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큰 기회 요인은 역시 앞서 계속 강조했던 비브가르트의 파이프라인 속 파이프라인 전략의 성공 가능성입니다. 15개가 넘는 확장 시도 중에서 설령 몇 개가 실패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큰 핵심적인 적응증 몇 개만이라도 성공적으로 확보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이는 단순히 매출과 이익 증가를 넘어 아제닉스를 자가면역 질환 치료 분야의 독보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비브가르트의 확장 성공이 가장 큰 기회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회 요인은 후속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입니다. 특히 엠파시프로바트 RGX117이 현재 표준 치료법인 IVIG와의 직접 비교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면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비브가르트에 이은 또 다른 블록버스터 탄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RGX119 같은 초기 파이프라인들도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거고요. 제2, 제3의 비브가르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요인은 잠재적인 인수합병 M&A 가능성입니다. 아제닉스가 가진 혁신적인 기술 플랫폼, 강력한 블록버스터 제품, 그리고 탄탄한 후속 파이프라인은 자금력은 풍부하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거대 제약사들, 즉 빅파마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인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M&A는 항상 불확실하지만 이러한 가능성 자체가 아제닉스의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네, 정리해보면 비브가르트의 지속적인 확장 성공, 후속 파이프라인의 잠재력, 그리고 M&A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아제닉스의 미래를 밝게 볼 수 있는 기회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정말 아제닉스라는 회사에 대해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아제닉스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종합적으로 볼 때 아제닉스는 정말 여러 가지 강점을 두루 갖춘 최고 수중의 바이오 제약 기업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과학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네, 그 라마 항체 기술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또 비부가르트라는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성공적으로 상업화시킨 강력한 실행 능력까지 증명했습니다. 게다가 희귀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명확한 목표 시장을 설정하고 비전 2030이라는 구체적인 확장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죠. 핵심 성장 동력인 비부가르트는 말씀하신 대로 파이프라인 속의 파이프라인으로서 정말 놀라운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 엠파시프루브바트 같은 탄탄한 후속 파이프라인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고 34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 보유고는 재무적인 안정성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잘 갖춰진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짚어봤듯이 심화되는 경쟁 환경이나 신약 개발 과정에 내재된 위험과 불확실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네,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제닉스가 지금까지 보여준 뛰어난 연구 개발 능력과 상업화 역량, 그리고 재무적인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도전들을 충분히 극복하고 비전 2030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만한 역량을 갖춘 회사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아제닉스는 단순히 주가의 등락에 따라 일희일비할 바이오 기술주라기보다는 네, 그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귀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해당 분야의 치료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는 혁신 기업으로서 그 본질적인 가치를 지속적으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요. 오늘 아제닉스에 대한 심층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이 어떻게 환자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동시에 기업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FcRn 억제제라는 새로운 치료 기전이 앞으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대한 영역의 치료 판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그리고 그 혁신의 선두에서 아제닉스가 계속해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지켜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오늘 저희 분석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혁신의 여정에서 어떤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